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어제 하루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요, 귀에 꽂힌 말이 나가지 않을 용기였는데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구구한 해석이 쏟아졌었죠. 어제 시사본부에 나온 이재호 고문은요, 용기가 아니라 투지가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권 상황은 논외로 하고요. 자, 우리 삶에서 나서는 것이 더 쉬운데 포기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 사업, 또 도전과 시도, 이 좋은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나쁜 것들과 결별할 때는 나름 적용이 되는 것 같더군요. 술이나 담배를 멀리할 그럴 결심, 용기, 도박을 하지 않을 용기, 자, 이런 것들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또 힘이 있음에도 싸우지 않을 용기, 이런 거 좋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힘이 없는 이가 난 안 싸울 거야 하면 비겁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갈등이 고조됐을 때 감정에 따르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는 결정, 이건 좋은 용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나가지 않을 용기, 저는 명절 후유증 때문인지 이게 게으를 권리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1883년에 프랑스의 사회운동가 라파르그가 쓴 책입니다. 이 제목은 참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21세기에는 이 게으를 권리에서 더 나아가 이 게으름의 생산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좀 발견됐으면 좋겠다. 게으를수록 돈을 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춥고 또 눈까지 내려서 어려운 출근길에 고생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한 몽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까지 만나봅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목요일의 한입뉴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난방비 폭탄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게 또 체감이 되고 있죠. 자,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박 기자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이거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노인과 질환자 같은,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 15만 2천 원의 지원 금액을 30만 4천 원 2배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요금 할인폭을 올겨울에 한해서 현재 지금 9천 원에서 3만 6천 원 사이로 할인폭이 돼 있는데, 네, 이걸 2배 인상된 1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할인 얘기, 지원 대책을 얘기하면서도 대통령실이 어떤 점을 강조했냐면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가스 요금이 폭등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달리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 정부 정책도 전 정부에서 잘못됐고, 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이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자, 일단 취약계층에게는 일단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 오늘 발표된 통계들을 보니까 이 취약계층 1분위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 중에 난방비 비중이 10% 이상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럼 민주당도 이 난방비 관련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임 작가님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공세의 고삐를 좀 죄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지방정부의회의 긴급대책회의라는 걸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의회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 각 지방정부별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가 따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의회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좀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서 이제 신속하게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좀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7.5조 원의 지원금을 만들어서 이 가운데 이제 5조 원 정도를 핀셋 물가 지원금으로 확대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정유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네. 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이번에 그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앉아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업이익 중에서 일부 이제 떼어내는 횡재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벌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돈을 벌게 된 거니까 이 횡재다. 그러니까 횡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라라는 게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횡재세인데 우리도 이걸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정희 기자님 정리해 주신 거랑도 좀 맥락이 통하는 건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으로 이제 충분하냐라는 의문을 이제 표시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가스요금 인상의 이 파급 효과는 서민 생계 전반에 지금 충격을 네네. 좀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빈곤계층이 아니어도 자영업자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꼭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처럼 그냥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들도 네네. 갑자기 가정경제에 있어서는 가스요금이 2배가 되면 그렇죠.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영국이나 독일에서 하는 것처럼 가구당 긴급 요금 가스요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각 가구당 4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가구입니다. 네네. 모든 가구에 대해서 일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요금이 연동제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요금도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생겼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처럼 가스 요금이 갑자기 2배씩 올라가게 되면 이런 형태의 전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뜨거 지금 한 건데 설명절 민심에 뭐 어떤 이슈가 올라갈까? 이재명 대표 리스크 이슈가 올라갈까? 아니면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올라갈까? 또 일하는 적이 올라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난방비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 부랴부랴 이제 여야 또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 한파 때문에 문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비는 12월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월이 다 갔으니까 이번 달 난방 수요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박 기자님, 네. 그럴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요 며칠 동안 겪어봤던 이 최강 한파. 이 난방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내리 추워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쓰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난방 수요 증가 때문에 가격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고지서의 금액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 아까 뭐 117만 가구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바우처 얘기도 했지만은 전체가 2,300만 가구인데 2,300만 가구가 다 지금 난방비 폭탄에 맞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과연 이 급한 불을 끄는 그러니까 이 좀 소외된 계층 지원으로 끝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 달 또 1월에 그렇지만은 2월에도 추울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다다음 달까지 추울 수 있는 게 아니라 1월은 추워요. 네. 전 2월이 더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은 난방비 얘기는 좀 잦아들겠지만 전기요금도 지금 올랐거든요. 네. 지난해 4월, 7월, 10월 세 차례 걸쳐 킬로와트 시당 19.3원이 인상돼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에 추가로
또 13.1원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여름에 어떻게 또 작용이 될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정부가 이런 이 도시가스랑 열 난방에 들어가는 재료 이 천연가스 이 문제 가격 뭐 지금은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꿔서 이런 급등이 있었을 때 이 부담을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네. 여야가 엉뚱하게 누구 잘못이냐를 좀 책임론. 네, 책임론으로 끌고 가는 좀 경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야당은 뭐 당연히 이제 정부가 네. 책임지고 이 상황을 수습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원래 가스 요금을 많이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때 안 올리고 일종의 포퓰리즘을 시행하는 바람에 네. 그 뒤에 가스 요금을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네네.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21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에 걸쳐서 21개월 동안 가스 요금 딱 한 번 올리고 안 올렸다. 원래 이 기간 동안에 국제 LNG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때 맞춰서 올려줬어야 되는데 이때 안 올리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 썼다. 이제 이런 주장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김기현 의원도 지금 당권 주자인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장을 올리면서 거기에 더해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까지 올라간 상태다. 이게 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네네네.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 부분을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건 좀 내용을 좀 뜯어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예, 예. 아직까지는 이 사안을 좀 자세하게 분석한 기사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일테면 2020년, 21년, 22년으로 이어지는 이 동안의 LNG 요금의 이제 국제 가격 추이를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많이 안 올리고 한 번 정도만 올리고 묶어놓은 거는 사실인데 네. 그러면 그때 안 올린 게 틀린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좀 분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해에는 LNG 가격이 전년도의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졌다면 영국이나 독일처럼 요금 연동제가 되는 나라들은 네네. 절반 가격으로 가정용 가스 요금도 떨어졌을 텐데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만큼 못 떨어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이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네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2배씩 가격이 올라갔는데 맞춰서 2배를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가격을 안 올린 게 무조건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2022년도에는 여기에 추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정말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지 뭐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이고 윤석열 정부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친 거다. 네네. 이렇게 주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것이 전임 정부의 정책, 현 정부의 정책 이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국민들도 알잖아요. 가장 큰 요인은 외부 요인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이다. 전쟁 때문에 우리는 LNG가 나지 않는데 액화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고 유럽이 이걸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러시아가 가스를 안 줘서.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급망을 잘 확보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참 이 당판 싸움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CBS 노컷뉴스 이정주 기자가 네. 지난해 9월에 썼던 기사가 좀 눈에 띄었는데 네네. 9월 30일자로 이제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 그때 한 15% 정도 됩니다.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뭐라고 냈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스요금이 가정당 5,400원 정도 오를 것이다 한 달에. 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언론사들도 대부분 뭐라고 썼냐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착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 적용을 평균 한 3만 5천 원 정도 쓰는 가정에 대해서 이것도 여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겨울 기준으로 이걸 옮겨버리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고지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자료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으로만 써서 착시 효과를 주고 실제 타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네. 그 책임을 방기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이 터지면 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을 또 써야 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바우처 지원.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넘어가야죠. 이 에너지 위기를.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해서 군 당국으로부터 이제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자, 박 기자님, 이 여야 의원들이요, 군의 대응 미흡을 막 질타했어요. 네. 뭐 우선은 오늘 회의가 한 30분 정도 파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에서는 왜 오늘 이 회의에 대통령실 사람, 그러니까 경호 처장을 비롯해서 왜 안 나왔냐 이걸 얘기를 했고, 네. 그랬더니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아니 운영위에 나가는 사람들이 왜 국방위에 오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대통령실은 주로 운영위가 담당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도 사실 경호에 이제 책임이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와서 답변하지 않냐, 이거 합의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성이 좀 오가는 상황이 있었고. 또 합참을 향해서 민주당에서는 상세 항적도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냈다. 자료 제출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 또 여기에 이제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고성이 오가는 30분 정도 파행이 됐다가 지금 진행이 돼서 국방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이 국방위에 나왔던 군의 대응, 그러니까 군의 전비 검열실의 검열 결과,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전파가 좀 늦은 거고,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검 결과 내놨지만, 이거 어떻게 문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책임 있는 사람이 없냐라는 비판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국방위에 나온 이 합참의 얘기는 뭐냐면,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었지만 이게 용산을 촬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하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어떻게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그러니까 경호에 대한 실패다. 네.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실패 작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패한 건 확실하고, 이건 여야 모두 이제 문제점 지적을 했고, 군은 이미 사과를 했고요. 문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이게 뾰족한 대응책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임 작가님, 네. 이 유엔군 사령부가, 그러니까 유엔사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뿐만 아니라 우리도 맞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무인 또 정찰 자산을 반대쪽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심지어 더 많이 보냈다라고. 예, 더 많이 보냈다. 국방부가 밝혔었죠. 그러니까 우리 군사작전도 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런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네네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직접 공격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대응 공격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무인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뭐 이제 공격을 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으로 해서 똑같이 보내는 게 과연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좀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엔사에서도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한 거, 이거는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인데, 이게 그 유엔사에서 조사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영공을 넘어가서, 이제 북한 영공을 넘어가서 무인기나 혹은 뭐 유인 정찰기를 보낸 것 역시 정전협정을 위반한 걸로 판단할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을 이제 네. 정리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일단 뭐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엔사 입장이 확정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맞대응이라는 게 성격이 좀 애매하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무인기 맞대응 자체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자위권 차원의 조처는 우리의 그 합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에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국방부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지켜보도록 하는데, 제가 조금 아슬아슬한 것은 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무효화하겠다, 이런 건 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과거 역대 정부에서 그런 사례도 있고, 정전협정이 건드려지면 이건 참 위험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점심시간 교통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눈은 오늘 밤에 모두 그치겠지만 남부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길에 대형 사고 나지 않도록 천천히 운행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점심시간이 되면서 상습 정체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5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반대 부산 쪽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로는 수월하겠습니다. 반대 목포 방면 순산터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4km, 또 팔탄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 6km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로 대천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바로 어제 오전 11시에 선언을 했죠. 자, 그런데 여전히 나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당권 주자들이 이제는 나 전 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자, 박 기자님, 어떤 양상이에요? 네, 지금 사실은 양자 대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2파전이 돼버렸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 이게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김기현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나 연대, 그러니까 김기현 나경원 연대도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우리 당 어떤 분들이나 세력과도 연대하고 포용하고 탕평하겠다. 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전 의원은 이 보수 정당을 지켜온 영원한 당원 동지라면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 어제 나 전 의원이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저는 영원한 당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영원한 당원, 이 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영원한 당원 동지다. 이렇게 김기현 의원이 재차 거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나 전 의원에게 먼저 연락해서 만날 용의가 있냐 이런 질문에는 지금 진행되는 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상대 입장을 배려해서 아직은 만남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 전 의원의 여러 가지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에 나왔던 표현 중에 솔로몬 네네네. 어제도 재판.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네, 진짜 엄마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가짜 엄마가 있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김기현 의원이 은유적 표현을 전부 팩트로 해석하면 네. 속담이 성립될 수 있겠냐? 네. 과도한 해석이라고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안철수 의원도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안타깝다. 적절한 시기에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 또 나 전 의원이 원하는 방향들이 수도권의 승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도권 연대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의 수도권 연대,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을 묶어서 가려고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연대를 계속 좀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도 위로 문자를 나경원 전 의원한테 보냈다고 그래요, 어제. 네.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하게 이모티콘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마음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구체적으로 언제 만난다 이런 것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양강구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그렇습니다. 보면은 김기현 의원은 살신성인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안타깝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임 작가님. 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조금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누가 더 급한지를 따져보자면 안철수 의원 쪽이 아닌가 싶어요. 김영우 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 이제 이모티콘에도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하는 게 지금 안철수 의원 쪽의 이 평가일 것 같은데 구애하는 입장이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상 기본적으로는 김기현 의원한테 유리한 구도가 된 거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친윤 대 반윤 혹은 비윤의 구도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좀 다소 외로운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만약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흡수할 수 있는 표의 이 넓이가 좀 넓어지는 측면이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아예 안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이제 친윤 대 비윤 혹은 애매한 친윤 안철수 이렇게 된 확실한 상황이라서 친윤 대 애매한 친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도 자체는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이제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게 이를테면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저 정도로 이제 여당 내에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최소한 50, 60%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많은 의원들이 저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40%대 초반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라면은 결선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이제 지적이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구도라는 게 계산적으로만 보면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것 같지만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가시돋친 발언을 조금씩 하니까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도 자체는 여전히 김기현 의원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지만 우세에서 바람이라는 게 이제 어디로 작용할 것인지가 이제 앞으로의 향배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초 봄바람이죠. 3월 초의 봄바람이 과연 이제 대통령을 좀 확실하게 미는 쪽으로, 이건 당심이니까요, 모두 다. 아니면은 조금 견제하는 쪽으로 보는지 봄바람의 향방이 결정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는데, 자, 이게 지금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소환 예정일이에요. SNS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대표가 어젯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라는 짧은 글과 함께 기사를 하나 링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변호사의 회계사에 녹취록이 담긴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링크를 게시한 거예요. 해당 기사를 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이거는 이 유동규, 그러니까 동규네가 아닌 유동규의 것이라는 취지에 발언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남욱 변호사 등의 발언을 보면 천화동인 1호 유동규네 거, 동규네 거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로 진술이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것이다. 이런 취지를 정영학 녹취록에 전체로 봤을 때는 알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링크하면서 어처구니 없다. 사필 규정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 그러니까 검찰 발로 나오는 기사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남욱 변호사 등등의 진술에 대해서 좀 반론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혐의에 관한 검찰의 논리를 직접 반박하는 그런 수순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검찰 출석을 앞두고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과거에 녹취록이 제일 이제 우선되는 거니까요. 거기에는 이제 유동규의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남욱 변호사의 발언은 약간 유동규, 동규네 이렇게 약간 이게 좀 집단으로 이제 확전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재명 것이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 저수지다.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이제 쫙 이제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수사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 봐야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제가 이제 비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양태이긴 해요. 이게 유동규 것이다 혹은 뭐 동규네 거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 것인가 싶긴 하거든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 동규네나 유동규나 같은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 누구를 묶을 것인지는 그냥 검찰이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건가. 뭐 동규네가 돼버리면 거기에는 정진상도 들어가고 김용도 들어가고 여차하면 이재명도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게 뭐 의미의 어떤 명확한 사전적 정의로 따라가면 그렇게 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검찰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증거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밝혀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면 정영학 녹취록의 이제 완본이 1300여 페이지가 다 나왔는데 공개됐죠. 그 안에서
또 2021년 10월부터 계속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강조했었던 소위 그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들을 봤을 때는 검찰이 그동안 펼쳐왔던 주장들이 실제로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좀 의문인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소환이 되니까요. 또 지난번 이제 성남 FC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이제 변호인만 대동하고 조용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니 또 이제 조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 이후에는 또 검찰이 어떤 건으로 어떻게 기소할 것인가.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비대위회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네네.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야 된다.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은 이제 외신인데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죠. 지금 이 소강 국면이 오래되기도 하고 또 러시아는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해서 민간인 살상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국토를 완전히 회복해야 전쟁이 끝난다 네. 하고 지금 진격인데 문제는 공격용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차는 지원이 됐었는데 탱크 달라고 계속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독일제 레오파드 2를 주시오. 독일은 미국이 에이브럼스 탱크를 주면 우리도 레오파드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연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박 기자님, 네.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독일 비롯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다수의 탱크를 지원하기 결정을 한 다음에 바로 미국이 우리도 그럼 지원하겠다 이렇게 따라서 나온 건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독일의 좀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미국의 입장 변화도 이끈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간절하게 요구해왔던 그런 탱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풀리고 봄이 되면 결국에는 개활지에서만 또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탱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우크라이나 쪽의 주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현지 시간, 그러니까 어제 시간으로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31대의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겠다. 이 31대가 우크라이나군의 탱크 대대 이 한 개 대대분에 맞춘 지원이에요. 31대가 한 개 대대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정말 환영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45번째 생일이 어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중에 이것까지 거론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이게 방어용 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공격용 무기를 계속해서 투입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도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탱크가 직접 이 전장까지 가기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앞으로의 전황을 어떻게 바꿀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독일제 레오파드도 들어가고 미국제 에이브럼스도 들어가고 이게 전쟁이 확전이 될지 좀 종식이 될지 빨리 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끝나는 게 세계 전체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더 이상의 이제 전사자를 내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재밌다고 생각되는 게 전차 탱크를 두고 방어용 무기라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 여기서 한입뉴스 정리하죠.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요. 눈 소식이 있으면 걱정을 먼저 하게 되죠. 교통 상황이라든가. 근데 오늘 1824님 때문에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옛날엔 참 눈이 오면 기뻤는데 어쩌다 동심이 사라졌을까. 자, 청취자 1824님, 세종시에도 눈이 소복소복 내리네요. 오늘 7살 딸 생일인데 딸이 좋아하는 노래를 디저트송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눈 노래입니다. Let it snow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ve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for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Oh,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ve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Oh, let it snow.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두고 말할 때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 원리 원칙만을 고수하고 융통성 없이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유도리를 우리말 표현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도리는 우리말이 아니고요. 일본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를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식 표현으로는 융통성이라든지 마음의 여유 또는 생각의 여유 정도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흥정할 때도 유도리가 전혀 없네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값을 깎아줄 만한 여유가 없다든지 서비스를 해줄 만한 부분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동안 옷은 유도리가 있어야 한다 같은 표현을 쓰셨다면 이때는 옷은 품이 좀 넉넉해야 편하죠. 또는 옷은 몸의 여유가 좀 있게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쳐서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잖게 사용되는 일본어 표현인 유도리란 말은 앞으로 우리식 표현인 융통성이나 여유 등으로 바꿔서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출근 시간대부터 중부지방에 눈이 강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게 오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부지역과 경북에는 대설특보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안에는 9.5cm, 인천 6.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과 경기 북서부, 강원도 그리고 일부 남부에는 1에서 5cm, 또 서쪽과 제주 산지 등 그 밖에 대다수 지역으로 2에서 7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와 많이 쌓여 있는 데다가 앞으로도 내릴 눈이 많아서 빙판과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많은 곳은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쪽 10cm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로 아침과 낮 기온 별 차이가 없겠고 바람이 하루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오늘까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요. 대부분 해상 물결이 내일부터 다시 높아집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 강원 산지 등 동쪽 지역으로 여전히 건조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UN 경제사회처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1.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역전세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 월세 비중이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주택 임대 물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7%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많이 먹고 왔습니다. 볼이 좀 빵빵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도 같아요. 네. 자, 설 명절 때도 참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소식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휴 때 경찰차를 10대들이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화나는 K 고딩썰이라는 제목으로 경찰 공무원 A씨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네. A씨에 따르면 야간 근무 중이던 오후 11시 30분쯤 A씨의 지구대로 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신고자는 본인이 미성년자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걱정한 A씨는 즉시 출동을 했지만 도착한 현장에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팔에는 문신을 새긴 18살 고등학생 2명이 느긋하게 있었다고 해요. 학생들은 A씨를 보자마자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콜택시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A씨는 이런 아이들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일단 여기는 택시가 아니고 여기서 너희들 집까지 차로 무려 40분이 걸리는데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한다. 그러니 일단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니? 라면서 데려다 줄 수 없는 사정을 조근조근 설명을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설명은 무시한 채 기막힌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A씨를 비웃으면서 근데 아저씨 이름 뭐예요?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그럼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책임지실 건가요? 라며 생태를 부렸다고 하는데 A씨는 치미는 화를 겨우 누르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결국 알아서 가라 하고 한 뒤 지구대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1시간 뒤쯤이었을까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리더니 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해요. 학생의 부모는 아니 애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하시나요? 반드시 민원 넣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늘어놓습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그 부모의 그 자식 콩콩팥팥 어휴 고생이 많으시다. 도대체 이름은 왜 물어보냐. 나도 이럴 때마다 진상들이 겁먹으라고 자꾸 이름을 물어보는데 기분이 매우 나쁘다. 이거 실화냐 할 말이 없다라며 공분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번 사연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경찰차를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허위 신고를 해서 입건된 사례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생을 해왔더라고요. 네. 2015년 경찰차를 타고 귀가할 목적으로 메르스 의심 허위 신고를 한 육군 병장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됐습니다. 또 2019년에는 한 5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돈이 없어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는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돈만 더 쓰게 된 꼴이 됐죠. 그리고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2018년 술김에 경찰차를 얻어 타려고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허위 장난 신고를 삼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소방 모두 이제 긴급 상황을 위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공권력들입니다. 자, 택시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죠. 혹은 또 뭐 돈을 안 내니까 마치 무료 승용차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누군들 뭐 걸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밤늦게까지 놀았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알아서 가야지. 그렇죠. 네, 자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설 명절 기간에 어느 한 인스타그램에 글이 3만 원권이라고 올라왔는데 3만 원권. 네. 명절 기간에 조용하던 금융권을 깨우게 됐다. 저는 감이 오는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가수 이적 씨가 쏘아 올린 3만 원권 발행론에 정치권이 응답을 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적 씨는 1월 2일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10,000원을 주기는 못하고 호기롭게 5만 원권을 조여줬는데 돌아서 후회로 몸부림친 적이 있다. 네. 이런 경험을 했던 수많은 이들이 3만 원권 발행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까요? 이 글은 현재 약 2만여 명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꾸준히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찬성 입장인 누리꾼은 조카가 9명인 사람으로 난 지지를 한다. 격렬하게. 조카들도 늘어나고 요즘같이 경기도 어려울 때는 정말 3만 원권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호주는 20불짜리 지폐가 있죠. 의외로 유용합니다. 한국은 3만 원 너무 편할 것 같네요. 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인 누리꾼은 세뱃돈 주는 사람 능력에 맞게 주면 되는데 여론전까지 해서 부담을 줘야 하냐. 요즘 현금 사용이 갈수록 줄어든다. 국비 낭비다. 또는 2, 3만 원권이 생기면 만 원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3만 원권 발행 논란이 뜨거운 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경조금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라는 맞아요. 방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과거 1960년대 10원 정도였던 세뱃돈 역시 물가 상승과 고액권 등장으로 점차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등장했던 1980년대 초부터 세뱃돈은 1,000원이나 5,000원을 줬고 1990년대 들어서 만원권 지폐가 기본이 됐죠. 5만 원권이 생긴 2000년대에는 액수가 더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가구당 16만 4,800원이던 경조금도 5만 원권이 등장한 2009년에는 18만 5,400원으로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또 축의금 5만 원권을 비난한 선배를 두고 실제로 논쟁도 있었었죠. 네네,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3만 원권 발행 정말 성사가 될까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0, 20, 50달러 지폐를 쓰고 유로화도 10, 20, 50 유로로 나뉘게 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미국과 유럽식으로 1, 2, 5 체제를 따르지 않고 만원권에서 바로 5만원권으로 넘어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한편 그런데 또 신규 액면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먼저 지난해 화폐의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 2만 원권, 3만 원권 신규 발행에 대한 수요가 극히 적었다라는 이유 때문이고요. 화폐 권종을 새로 발행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만 원권을 발행하려면 먼저 한은금융통화위원회 의결과 그리고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5만 원권의 경우를 보면 2006년 12월이죠. 국회 문턱을 넘고 2년 6개월이 지난 2009년 6월이 되어서야 저희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국에 있는 ATM이 3만 원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 5천 원권과 만 원권 디자인을 바꿨을 때 사례를 보면 ATM 교체 비용만으로 약 8천억 원이 들었죠. 우와. 3만 원권 발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지면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로화나 달러화는 20달러, 20유로가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이 10과 50 사이에 중간이 없을까? 네. 많이 뛰었다. 그래요. 아마 이제 또 새로운 권종이 나오면 제일 궁금한 건 저는 지폐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냐인데. 그것도 큰 화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박지원 캐스터 또 들어가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3만 원권을 한번 노려보도록 3만 원권을. 위인이 돼야 되겠네요, 먼저. 네. 제가 더 무서운 건 3만 원권은 논의하다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 10만 원권이 나올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또 이 세뱃돈 인플레가 벌어질 수 있어요. 네. 저도 받고 이번에는 받고 또 드리기도 했는데 네네네. 5만 원권 받을 땐 좋았는데 드릴 때는 액수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죠. 좋은 일로 도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세계 여러 기관에서 안전한 국가 순위를 종종 발표합니다. 이 치안이 잘 돼 있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죠. 그런데 순위에서 빠지는 일이 잦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네, 최근에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소개하는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카페에서 한국 치안에 충격받은 유럽인들 반응이라면서 제목의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적고 영상 내용을 보니까 카페나 지하철에서 노트북 또는 휴대폰을 방치한 후에 주인 없는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크리에이터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카페에서 노트북을 훔치지 않는 것은 한국의 국룰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20년지기 영국 친구 엘리자벳이 있는데요. 네.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한국의 슈퍼를 지나갈 때 밖에 과자랑 물건을 떡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아무도 안 가져가냐고 우리였으면 벌써 다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치안과 높은 국민성을 자랑하는 다양한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은 각종 기관이 집계한 안전한 국가 순위에서 매번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치안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등 공공보건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안전을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CNBC의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여행하기 안전한 국가는 안전을 어떻게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다라면서 다양한 안전한 국가, 안전한 도시 순위를 소개했습니다. 영국 보험사인 윌리엄 러셀에서 조사를 했고요. 사람들의 의식하기를 대만의 타이페이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건 일본의 도쿄, 체코 프라하, 덴마크 코펜하겐, 싱가포르 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 있을까? 해당 보험사의 리포트는 상위 10위까지만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의 도시는 볼 수 없었고요. 시장 조사 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위생과 안전성 등 6개를 기준으로 선정한 여행지 순위에서 서울이 26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북한이 핵 쏜다 만다 하고 우리는 휴전국, 그리고 심지어 북한과 서울 거리는 1시간입니다. 우리야 익숙하니 그렇다 치지 휴전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는 자리에 노트북이 있으면 그 자리를 탐내지 노트북을 탐내진 않는다라는 재밌는 댓글도 있었고요. 대한민국이 제외되었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문 앞 택배 일주일 안 들여놔도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위권에 들어간 건 없나 하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순위권에 들어온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딘지 예상이 가실까요?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의료 쪽입니다. 기사에 나온 지도를 보면 의료보험이 낮은 국가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한국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즉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 건데 꼽혔고요. 여기서도 일본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주변 친구들을 보면 감기가 걸려도 진료를 받기까지 며칠은 기다려야 하고 의료보험 등이 잘 안 돼서 비용이 자체도 너무 비쌌고요. 그래서 단순 몸살이나 감기는 병원도 잘 안 가는 걸 봤고 그래서 마트에 약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면 서러운데 한국에서는 아프면 덜 서러울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는 한국도 안전하고 행복한 순위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더 우리가 열심히 알려야 되겠죠. 자, 그나마 의료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에 해당하는 국가다. 위안으로 삼고 오늘 이슈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파트너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요. 3주 만에.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도 좀 걸리고.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동안 못 나왔습니다. 얼굴이 죄송합니다. 수척해지셨어요. 아, 그래요? 다이어트 한 건데? 지금 그 사이에 해가 바뀌었죠. 출마 준비 때문에 다이어트. 자, 음력 설로 해가 바뀌었는데 출마 준비로. 네. 어디? 현 변호사님이 출마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년 총선 출마. 정치인들이야 뭐 언제든지 준비는 하는 거죠. 언제든지 준비는 한다. 자, 오랜만에 완전체로 만나는 현장 법사 콤비. 자, 현근택 변호사께서 꼽으신 키워드로 시작해보죠. 나경원과 안랩의 주가.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 불출마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어제 뜨거웠어요. 그렇죠. 출마할 줄 알았는데 불출마.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불출마한다고 한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제 안랩 주가가 어제는 거의 상한가 쳤거든요. 아, 그래요? 네, 29.9% 올랐으니까 7만 원대 7만 200원이었는데 9만 1,000원 됐으니까. 오늘 더 올랐어요. 오늘 아니 더는 아니에요. 넘었어요? 지금 한 5, 6%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 7만 200원대였는데 지금 9만 6천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단일화할 때도 비슷했거든요. 단일화할 때도 안랩 주가 확 올랐어요. 대선 때. 네, 대선 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본인 이름으로 18% 있고 재단에 10% 있으니까 28% 정도는 이제 안철수 의원 대주주인데. 좀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이 수혜를 받게 되면 본인이 어쨌든 재산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팔지 않을 건데 그냥.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백지 신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약간 특이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어부지를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심리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주가 오른 만큼 조금 한 50%는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네? 합리적이네. 나경원 의원 때문에 오른 거니까. 네네네. 그러네. 덕분에 올랐으니. 네. 몇백억 들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재료라고 부르는데 불쏘시개 재료는 나경원 전 의원이 됐고. 그렇죠. 야, 주가는 안랩에서 올랐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 키워드를 지금 뽑아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궁금한 건 장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자,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게 막판 발목 잡은 거 아니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어제 11시에 당사에서 선언을 하겠다. 발표를 하겠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러고, 출마 선언문, 불출마 선언문 2개를 써놓고, 고심을 하다가 2시간 전에 불출마 선언문을 잡았다는 거죠. 2시간 전이라고요? 예. 맞아. 9시 10분부터 네. 박종희 의원이 기자들한테 불출마할 거야. 불출마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9시에 이제 불출마 선언문을 그 즈음에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막판에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나 전 의원의 남편 오히려 윤 대통령과 더 친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럼 출마 여부를 고심하면서 가족이 상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장 소장님, 결정적으로 불출마. 네. 이게 결정적으로 주저앉게 만든 핵심 요인 뭐로 보세요? 권력이 굴복한 거죠. 권력이 굴복한 거다.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 초선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랬는데요. 나가는 게 쉽습니다. 나가지 않을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갈 거를 용기라고 하나요?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가서 뭐 윤핵관들의 잘못을 뭐 제대로 뭐 질타를 하고 뭐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 어려운 가시밭길 허허벌판에 혼자 독야청청 서가지고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용감한 거지. 그래서 안 나갈래요. 그게 뭐가 용감해요? 용감한 거 아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지킬 것도 많았다는 생각도 들고 나경원 의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가해져 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권력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설 연휴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설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오시고 설 연휴 때 내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해서 내가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한 진정한 나의 마음과 충성 의지를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러면 나한테 쌓인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어. 설득할 수 있다. 네. 라고 그냥 자신 있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전화도 안 받고 제3자를 통해서 한번 뵐게요 라고 했는데도 에이 안 만날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대통령 이번에 나 출마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에 대한 분노가 좀 크구나. 그래서 출마 안 한 것 같아요. 자,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과음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요? 나경원 의원이요? 예, 기자들 전화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전원들이 있어요. 자, 윤 대통령과의 그 말씀하신 관계를 생각했다면 그런데 기자회견 출마 선언문에서 저는 뭐 당을 위해서 뭐 이제 그야말로 백의종군합니다. 네.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야기가 구구절절했어요. 구구절절.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했고 결국은 불출마를 결심했다면 왜 이렇게 뒤끝 장렬 기자회견을 한 것일까? 지난해 빨간 점포 입고 윤 대통령 지지하는 대선 영상을 또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하게. 뭐 해요. 뻔하죠. 나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충정은 건데. 변함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출마 선언문, 불출마 선언을 둘 다 써놨을지 모르겠지만 출마 선언문에다가 앞에 출마자에다가 불자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용감하게 출마하겠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용감하게 불출마하겠습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출마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출마하겠습니다. 그것도 말 되네요. 결국에는 출마 선언문에 그러니까 2개 써놓은 게 아니고 출마 선언문에다가
그 불자만 앞에 쓴 게 아닌가. 원래는 출마 선언문인데. 왜냐면 나머지 건 다 이해가 돼요. 네, 나머지 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저도 장 소장님 얘기 100% 동의하는 게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치도 그렇고 계속 어찌 보면 꽃길만 걸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도 서울 고동부장인데 대법관 뭐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집안도 사학재단이고 또 본인도 뭐 재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잃을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세무조사하고 뭐 수사하고 조사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네네. 또 본인 뭐 이게 인사 검증 과정에 나왔던 부동산 얘기도 또 언론에 또 나오고 이러면 이거 잘못하다가 예전 같으면 그냥 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 안 그러잖아요. 이준석 대표 봐요. 기필코 수사하고 기필코 내쫓잖아요. 네. 그럼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준석 대표야 결혼도 안 했고 그냥 자기 뭐 집 하나 있는 정도지만 재산도 많단 말이죠. 가족도 있고 집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만약에 내가 나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게 막 수사 감사 막 감찰하고 막 세무조사하고 뭐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제가 보기에 본능적으로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은 나경원이라는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중성이 있는 여성 정치인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큰 손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현재 전당대회를 임하는 이 과정 중에서 권력을 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과연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저러한 모습들 말로 했지만 또 뭐 어떠한 연판장 같은 걸로 했지만 폭력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민주성과 자율성을 가진 정당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런 회의감을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시켜줘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후과가 올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뭔가 이상한 잘못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겠냐고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이 뭐 제가 할 얘기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강조하시잖아요. 그 자유가 이런 자유예요 바로. 그건 자유민주주의 매일 뭐 왜 민주주의만 얘기하고 자유는 얘기 안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괜히 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하지 마. 그건 다 이제 빼버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정당 민주주의 실현하고 있죠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장성철 쟤는 또 보수 참칭하는 이상한 표현을 왜 불렀냐 막 또 그럴 텐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검사 시절에 본인이 체험을 했고 또한 행사를 했던 상명하복 그 복종의 문화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거 같아요. 내 말 안 들으면 화를 내시고 뭐 어쩐 저렇게 억압을 하시고 통제를 하시고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거죠. 이게 사실 뭐 전당대회가 되건 총선의 공천이 되건 대선 후보 뭐 내부 당내 경선이 되건 보통 후보들이 와글와글 해야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딱 켰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컷오프 방식 두고 뭐 검토 중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컷오프를 왜 하지? 후보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가 하나씩 있어요. 사라지고 뭐 강신업 변호사도 있고 뭐 출판 개념에 한다고 문자 왔던데. 네, 알겠습니다. 있죠. 이제 그 말씀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장 소장님 얘기처럼 상명하복도 있는데 무오류. 검사들은 절대 반성하거나 뭐 사과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기소해서 무죄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뭐 판사가 뭐 이거 재판을 잘못했어 그래? 아니 뭐 증거가 뭐 부실해서 그래? 증인이 잘못했어 이러지. 기소해서 무죄나도 절대 뭐 사과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죄는 있는데 뭐 증거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스킬로 나가는 건데 예전에 보면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해요. 무오류. 잘못 안 한다. 내 말이 옳다.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뭐 전당대회에서도 아니 당연히 내가 시키는 사람이 해야지 왜 딴 사람이 왜 얘기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명하복이라든지 그 구조하고 안 맞거든요. 왜냐면 얘기하면 만약에 센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밀실 야합 무슨 뭐 이런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그걸 잘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죠. 용납 못한다. 자, 나경원 전 의원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아까운 중진 여성 정치인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직 뭐 당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총선에 이 전 의원이고 다선 의원이에요.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동작갑 지역인데 제가 여기 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동작구로 이사를 했어요. 자, 본인은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YS 손자 김인규 행정관,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보좌관 출신이라고 해요. 보좌관 세계는 또 장 소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동작을 공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도 동작을에 나올 것이라는 출마설이 있어요. 자, 공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동작을을 과연 고집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집할 것이냐? 왜냐하면 용산으로 이사 갔어요. 집이 용산이에요. 그런데 동작이 출마를 고집한다? 그것도 뭐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용산 출마하고 싶어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또한 김기현 의원 측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이제 소설의 영역인데 예. 나경원 의원하고 설쯤에 연락을 해서 아유 좀 이건 대승적으로 좀 결심해라. 내가 당신 공천하고 당신 측근들 챙기겠다. 뭐 공천은 내가 좀 챙기겠다. 나 믿고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동작 가고 싶으면은 뭐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뭐 공천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처신은 네.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해 보여요. 부적절해 보인다. 왜 이사를 가요? 용산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본인이 이제 그 이사 갈 때쯤에서 그런 소문이 났었죠. 동작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용산으로 가서 거기는 공천 받으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총리 하시라고 그러고 본인이 지역구 물려받고 뭐 이러한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녔었죠. 야, 이사는 왜 갔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자, 에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전당대회 주자들이 하나 둘 사라집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고 또 지금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 자, 이제 유력 주자는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의원이 남아 있어요. 자, 장 소장께서 이제 1차 투표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뭐 한 달도 넘게 남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현 부소장님.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확실히 지금 뭐 친윤도 아니고 친윤은 김기현 대표 갖고 있고 본인은 친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의원이. 이제 지금 어쨌든 비윤이든 반윤 스탠스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분들은 대부분 그냥 약간 굴러온 돌. 그리고 또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대권 후보가 안 되면 또 나가실 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네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경우 많으니까. 이분은 뭐 사실은 대권이 목표이지 국회의원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당대표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반을 쌓기 위한 건데 그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르겠느냐.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애정이라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이제 지지층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이 아니고 지지층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약간 뭐 중도파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라서. 저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그렇죠. 당원은 아니고. 당원이라는 분들은 좀 더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당원들한테 지지받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쪽에 있다가 뭐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갔잖아요. 단일화로 갔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단일화 안 했으면 우리가 더 이겼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없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뭐 받을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지역구 줬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가 어디 표가 나올 구석이 잘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분은 일단 김기현 의원 우세 이렇게 점을 치셨어요. 한 달여 후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가정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세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 좀 늘어나서 안 늘어나요. 백중세가 되거나 결선에서 뭐 이길 가능성이 나오거나 안 된다. 혹은 당대표가 되거나 아예 안 돼요. 그럼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결사적으로 안 되게 만들겠죠. 안 되게 만든다? 지금 김기현 의원 만들려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놓고 안철수 의원 당대표 되는 걸 보겠어요? 단일 후보로 안 보죠. 아마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의 지지세를 계속 유지를 해서 김기현 의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안랩 압수수색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지금까지는 그래 우리의 당의 소중한 자산 뭐 연포탕 하면서 통합의 대상 뭐 이랬는데 탕평의 대상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철새 정치인이라고 어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위협할 것 같으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시작되는 거다. 윤핵관들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옥죄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기자들을 좀 만났었는데 네네네. 장제원 의원이 되게 분주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취재가 됐냐면 네. 장제원 의원이 뭐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당대표는 이제 끝났다. 김경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5명의 최고위원도 우리 친윤계가 다 장악을 하고 싹쓸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틈도 보여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최고위원들을 이제 다 윤핵관들로 대통령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이제 선정하고 채우려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기자분들이 전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작가님이 취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열심히 취재해왔어요. 또 기자들도 만나고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이 어제 저녁값 주셔야 돼요. 네, 저희 PD님이요. 오늘 떠나세요.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이 장제원 의원이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결선 안 가고 1차 투표에서 과반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한 2주 전에 이게 김기현 되면은 장제원 의원의 당이 될 것 같아. 장제원 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가지고 물밑 작업을 내가 위주로 하겠다.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문득 생각나는 게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불리하다고 두 분 계속 얘기하시니까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저에 안철수 의원 부부 초청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현 부원장님 언제 관저 갈까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신경질을 해요. 아니 사실은 그때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막 인정을 안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뭐 초청 받았다 막 이런 사람 갔을 때 한 거라서 저게 과연 실현될까? 실현될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지금 뭐 오늘도 보면은 뭐 당 대표 지도부 이렇게 오찬한다 그러는데 얘기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갔으면 아마 나오면서 바로 SNS에 올렸을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고. 근데 아직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약간 스탠스도 그렇고 애매모호한데 본인 희망은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일단 어쨌든 비윤 쪽으로 이제 자리매김되고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는 그렇죠. 다르게 의사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나와주면 모르겠는데 나와주면 이제 뭐 확 가기 서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되면 최근에 뭐 활동도 별로 안 하잖아요. 방송도 잘 안 나오고. SNS도 잘 안 하고 그런 거 보면 유승민 의원도 거의 접었다고 보면 일단은 뭐 그냥 전당대회는 끝났다.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 전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덕담 인사를 건넸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안으로 답장이 오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세요. 그걸 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번에는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신 키워드. 자, 이재명과 민주당의 길. 솔직히 뭐 이재명 당대표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보수 참칭 패널로서 해야 되니까 상대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떡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자꾸 그냥 의혹과 그냥 언론의 보도 내용, 어떠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의 대응, 이 말싸움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평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아니면 JTBC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판에 가서 한 증언들을 보면 정말 이재명 당대표는 이 대장동에 이걸 설계를 하고 사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먹는 것까지 사전에 다 알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 증거는 없다. 증거 없는 거 가지고 유동규 씨라는 사람의 진술만 갖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 나빠요라고 하기도 그래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 생각도 있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매도하는 것도 좀 옳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얘기는 하지만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28일 날 소환해가지고 1박 2일 조사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추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장 권한대행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임명했습니다. 인사권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오른팔 왼팔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 지금 구속당해 있잖아요. 이 대장동 일당한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인 책임져야 한다. 지금 계속 비겁하게 회피하고 있는 모습은 민주당과 민주진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쨌든 그리하여 내일 모레 두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남 FC 건이었는데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동행을 했고요. 그 시끄러운 장면은 이제 거의 생중계하듯 봤고요. 그리고 이번 내일 모레에는 이제 변호인만 대동하고 조용히 가겠다. 그렇죠. 자, 현 부원장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본인에 대해선 증거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무성한 말 속에 최측근은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 정치적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 1년 동안 한 얘기라서 대장동 이재명 돈 받았다, 지분이 있다, 다 이재명이 한 거다, 얘기는 이 선거 기간 내내 해서 저는 그냥 검찰이 빨리 수사 종결을 해라 이제 그 얘기하고 싶고 사실은 새로운 팩트는 없어요. 지금 이제 지분 보고했다 그러는데 사실 엊그제 JTBC인가요? 보도에 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민용 변호사가 천화동이 1호의 반은 나무 거다 이렇게 공증받으려고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물론 공증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서로 그러니까 어쨌든 지분의 자기 거라고 왜냐하면 공증받는다는 거는 내 걸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검찰은 이게 유동규한테 주려고 남욱이 그러니까 천화동 1호 김만배 지분의 50%는 남욱 거다라는 공증을 받으려고 정민용 변호사 했는데 그것까지는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유동규 주려고 그렇게 공증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 이렇게 기사 보고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세상에 그냥 그거를 유동규 줄 거면 유동규로 그냥 공증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몰래 받는 거니까. 뭐하러 남욱으로 받았다가 다시 또 유동규한테 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욱이 유동규한테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각서를 쓰지. 김만배가 가지고 있다가 줘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4가지 방법 나오니까 그거에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이 지분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저는 말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녹취록에 나온 거. 녹취록. 녹취록이 왜냐면 녹취록으로 100번도 더 얘기하지만 정영학 얘기 믿을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녹취한 거니까. 녹취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영학 얘기는 다 빼고 들어야 돼. 근데 다른 얘기들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몰래 한 거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1300페이지나 되는 얘기. 그렇죠. 그중에 사실은 지분 관련된 유동규 나와요. 700억 나오고 423억 나오는데. 제 주제니까 좀 제가 얘기할 수 있게 시간을 좀. 근데 다른 거는 다 말뿐이 없어. 유동규 말뿐이. 일단 한마디 더 해야 되고. 한마디 더. 한마디만 하세요. 지난주에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판사가 이런 얘기 했어요. 변호인들이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접촉하고 이런 거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보세요. 남욱이랑 정영학은 보면은 서초동에서 소문이 기자들한테 파다해요. 다 기자들 만나고 다닌다 그러고. 근데 유동규 씨는 그냥 아예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단독 인터뷰를 언론에 나왔죠.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제가 보기에 그럼 변호인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고. 언론 접촉 자제해달라.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이나 침대 평론하고 있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43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42분인데 너무하네 진짜.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50초 남았습니다. 얘기하시죠. 저는 근데 검찰이 입증 책임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능력 부족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지만 정치적인 소기의 성과는 이미 다 충분히 이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당대표 기소만 당해도 당대표직 그만둬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정치 보복 탄압이 아니라 그냥 합법적인 수사, 조사 이런 것이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더 강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역할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지도 않고 민주당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당내 갈등도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한 위험도를 왜 갖고 가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도 당대표직 갖고 있어야 내가 사법 처리 안 되고, 그리고 당대표직 갖고 있어야 내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내 사람들을 많이 국회에 진출시켜서 2027년도에 나 대선 후보 나갈 거야.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지금은 개인적인 욕심 버리고 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살리기 위해서 용퇴하시라.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과감하게 버리시라.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 패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시네요.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과 민주당의 길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의 완성된 책 제목 같은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의 길이라는 지금 모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른바 친명계 당의 이제 주류 그리고 보면 또 이제 비명계 얘기가 나와요. 당내에서 지금 장 소장님 비슷한 또 주장을 하는 당내 인사들 의원들도 일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명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현 변호사님, 네. 그 비명 또 친낙 이렇게 불리는 네. 윤영찬 의원 있습니다. 이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에 현수막을 거셨습니까? 걸었어요. 네. 출마합니까? 그거는 뭐 두고 봐야 하는 얘기고. 아니 근데 한다는 얘기예요. 정치인이 저런 소리는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우리 장 소장님 때문에 이거 한 면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핑계 아니고 잘 들어봐요. 핑계 아니고. 합리적인 게 아닌가? 네. 대선 나와서 방송할 때마다 장 소장님 뭐라 그런지 아니 저보고 대장동 얘기 뭐 성남 FC 얘기 뭐 변호사비 얘기 나오면은 그거 다 민주당 경선할 때 나온 얘기예요. 민주당 경선할 때 나온 얘기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세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다. 문제 제기했다. 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어. 네. 그래서 매일 방송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럼 나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래도 그게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못했는데 사실 이제 어찌 보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반복해야 되겠느냐. 나 그 얘기 다시 하기 싫다. 다음 대선에 우리 장소영 앞에서 그것도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아니냐. 그 얘기 안 하려고. 그 얘기 하기 싫어서.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자, 오늘 뭔가 좀 중요한 단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년여 후 한번 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먼저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생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3분 지났네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본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코너죠. 경제본부입니다.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청년처럼 하고 들어오셔서 제 인사말이 세뱃돈 많이 버셨나요? 늘 들어올 때마다 청년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직장인인데 이미 관록 있는 직장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경제 스토리텔러로부터 어떤 주제를 들어볼 것인가? 아니, 가전제품 얘기라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탄소 중립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더 아낄 수 있나? 그리고 언제나 소비, 가전제품 쓰는 게 탄소 배출을 늘리는 일일까? 외신을 읽다가 워싱턴 포스트에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를 좀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앵커님은요. 어렸을 때 에너지 절약 이런 얘기 부모님한테 많이 들으셨을 것 많이 같은데 들었죠.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는 그냥 빈 방에 불 끄기. 우리가 집에 방마다 불 켜놓고 있잖아요. 그 전 어릴 때 습관이 있어서 지금도 아파트에 뭐 방이 3개 있으면 아이가 없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이제 끄고 다녀요. 혼나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절전, 절약. 늘 불을 끄라. 그 불 끄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뭐 책 보지 않으면 불을 끄고 있어라. 사람이 안에 있어도.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그러십니다. 지금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휴지도 2칸, 3칸만 써라. 필요한 만큼만 써라.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치약도 짜지 마라. 맞아요. 조금만 쓰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이 얘기가 예전엔 그냥 절약에 대한 얘기였지만 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시대가 돌아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다시 불을 꺼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불을 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절약하는 게 가계 비용이 빠듯하니까 맞습니다. 가계 경제 때문에 그랬던 건데 탄소 중립 또 환경 얘기하셨으니까 불 끄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 왜요?
불이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과거에도 그랬는데 일례로 가정에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 가정에서 지난 한 70년대 집안에서 쓰는 전기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전구, 빛, 그 빛을 밝히는 데 썼다는 조명.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에서 10%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LED 전구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LED는 한 10분의 1만 씁니다. 전기를. 아, 그래요? 그러면 1%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오. 전기를 아무리 꺼봤자 탄소 중립하고는 크게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1%니까요.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빛을 그러니까 불 끄는 게 얼마나 전기 요금 줄이는데 도움이 되냐 10등 안에도 못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해요? 이건 미국 얘기지만 거의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그 실내 난방 이 가정용 전기 소비의 한 40% 넘게 난방이 40%가 넘고 그리고 온수가 한 20% 돼요. 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난방과 온수 요거 두 개가 한 60%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인 전기는 겁니다. 완전히 세 발의 피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용 에너지는 전기 쓰는 거는 난방하고 온수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야, 놀랍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우리가 맨날 전구, 형광등이냐 백열등이냐 저희 어릴 때는 지금 LED로 다 돼 있고 이건 훨씬 더 전기를 덜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명이 눈에 당장 보이니까 스위치 자꾸 끄고 쉬운 건데 자, 지금 난방 40%, 온수 20%, 이게 60%. 그럼 다른 가전기기들은 어때요? 냉장고 같은 건 어때요? 일단 뭐 냉장고 얘기도 있고 방금 전에 했던 얘기는 온수랑 난방 얘기니까 온수 쪽 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보죠. 좋아요, 온수, 큰 거. 식기세척기. 이거 쓸 때마다 죄책감 느끼시는 주부님들 많으실 겁니다. 설거지하면 되는데 설거지 귀찮아서 전기도 쓰고 물도 쓰는 거 아닐까 걱정하실 텐데 이거 완전 그 과학적으로 완전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식기세척기가 설거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물을 적게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식기세척기가 발전했기 때문인데 지금 식기세척기가 일반적인 좀 에너지 절약형 같은 경우에 물을 7리터 정도 씁니다. 한 번 돌릴 때.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요. 10초당 1리터가 나옵니다. 10초 1리터. 네. 그러면 7리터를 쓰려면 70초죠. 70초 안에 설거지를 끝내실 수 있다면 식세기보다 물을 적게 쓰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은 하염없이 닦으면서 수돗물이 계속 흐르고 있죠. 5분 동안 쓰신다면 30리터 쓰시는 거니까 식기세척기보다 4배 많이 쓰는 건데 5분 안에 끝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부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식세기, 식기세척기 쓰면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물은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은 어떠냐.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적인 설거지 할 때보다 절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설거지가 그냥 물을 쓰는 게 아니고 주부 여러분들이 따뜻한 물을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찬물 쓰면 안 되죠. 온수. 가정용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주범 가운데 하나는 온수인데 그 온수를 써야 하는 물이 식기세척기는 7리터를 쓰지만 주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설거지를 하시면 7리터가 아니고 30리터, 40리터 쓰시는 겁니다. 그렇겠죠. 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뭐 애벌 설거지를 조금 하시기 때문에 식세기에 넣을 때도 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될 거고 또 흐르는 물에 설거지 하시지 않고 만약에 집에 수조가 2개 있어서 한쪽에서 꺼내서 씻고 난 뒤에 다른 쪽에 헹궈서 이렇게 올린다. 이런 식의 절약적인 설거지를 하신다면 식세기보다 전기나 물 사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우리 상식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명도 해주셨지만 가정에서 에너지를 줄이려면 냉장고 얘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냉장고 해주세요. 냉장고가 전기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나온 냉장고를 쓰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 절전형 이렇게 돼 있죠. 콤프레셔 압축기가 공기를 냉매를 압축하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건데 전기 사용량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씁니다. 게다가 기술도 좋아져서 안에 공기도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런 측면 냉장고를 최신 냉장고를 쓰신다면 전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어지간한 냉장고 안 쓰는 집보다 적게 쓸 수 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냉장고 에너지를 좀 더 아껴 쓰시려면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문을 적게 열게 음식 배치를 잘 하시고 온도 너무 많이 낮추실 필요도 없다. 요즘은 냉장고가 다 좋기 때문에 온도도 그렇고 이게 다 뭐 약간의 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신 냉장고 혹은 압축 기술이 좀 진보한 냉장고를 쓰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집에 보통 냉장고 2대 쓰실 텐데요. 1대 쓰신다면 당연히 뭐 좀 새 걸 쓰실 텐데 2개 쓰시면 오래된 냉장고를 쓰실 텐데 이 오래된 냉장고가 전기 먹는 주범입니다. 바꾸면 훨씬 지금의 냉장고 오래된 냉장고는 기술이 완전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결국 뭐 에너지 줄이려는데 여러 가지 우리 상식이 필요한데 이 제일 핵심은 난방과 온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초점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정치권이 시끌했습니다만 오늘도 뭐 난방 정책, 난방 비정책 여야에서 쏟아져 나오던데 자, 우리나라 난방은 전기가 아니고 가스잖아요. 이건 어떻게 아껴요? 이게 사실은 미국 난방에서도 이해를 좀 도우실 수 있는 게 난방이 왜 전기를 많이 먹느냐. 사실은 물을 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방식. 난방이라는 것이 에너지를 때워서 그걸 공기를 덮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땅 바닥을 데우잖아요. 그 안에 물이 돌아다니면서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가정에서는 절대적으로 난방과 온수라고 있는데 우리는 온수를 더 많이 쓰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많이 쓰기도 하거니와. 왜냐하면 미국은 난방이 공기 난방이니까. 그렇죠.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온수가 아닌데 우리는 온수거든요. 결국 말씀드렸지만 온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가정에서 전기 사용을 줄이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온수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난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잘 못 알고 계신 것이 집에 없을 때는 꺼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집에 없어도 에너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겨울, 특히 겨울에는. 온도를? 왜냐하면 차가운 온도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 쓴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따뜻한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외출을 누르라는 말씀이시죠. 외출을 누르면 훨씬 에너지를 적게 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맞았어. 제가 늘 그걸 주장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꺼야 한다고. 그래, 나는 들어오면 냉골이 되면 너무 싫어서 조금이라도 낮게 유지해보자. 제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에도 그게 좋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걸 따뜻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다. 에너지를 더 많이 잡아먹는다. 그리고 사실 가스보일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가스를 쓰기 때문에 전기가 아니고. 근데 가스보일러 얘기하면 전옥수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사면 구청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일러. 근데 그걸 활용하는 게 왜냐하면 그 보일러는 조금 비싸거든요. 일반 보일러보다. 그게 내가 환경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근데 사실은 가정마다 불을 떼서 보일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상당히 탄소 배출에는 안 좋은 영향. 우리나라 난방 방식이 만들어낸 안 좋은 영향인데 이런 영향을 요즘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면 일반 보일러 말고요. 히트펌프라는 걸 씁니다. 히트펌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잔열이나 땅 밑에 있는 잔열 아니면 물의 잔열 이런 걸 이용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전기를 조금 써야 되는데 전기를 1을 쓴다면 한 3, 4 정도의 효과를 내는 굉장히 자원 순환적인 방식의 촉매 역할을 하는 보일러 일종의 보일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씁니다 이걸. 우리나라는 공기를 데우지 않거든요. 물을 데우거든요. 그래서 좀 안 쓰는데 사실은 이제 물을 데우는 히트펌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래요. 문제라고 하면 지금은 좀 비싸다. 보일러가 한 6, 70만 원 하면 히트펌프는 한 10배 정도 비싸다. 이런 측면이 있고 여전히 좀 물을 데우는 데는 히트펌프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왜 가전제품을 잘 쓰는 게 에너지를 줄이냐.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히트펌프 기술도 발전한다면 우리 난방 방식에도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에너지 줄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가전제품 새 거 쓰는 것 중요하다. 자, 여기 우리가 다룰 게 세탁기 등등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다 나갔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